우리 조합 담당하고 있는 최병철 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명 낮춰주시고요. 어디서 하시나요? 위에서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사업관리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부CNC 최병철 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지 삼성일체 아파트 2021년도 조합 설립을 할 때부터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한 2021년도 10월달, 11월달에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주민 설명회를 단지 내 이제 테니스장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회에 이제 참석하셨던 분들의 얼굴도 이제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와 같이 상담도 하면서 이제 동의서를 내셨던 분들의 얼굴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합원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배포드렸던 이제 권리 변동 계획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과 가장 궁금해하실 분담금에 대한 산정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재건축은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우리 단지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업성, 그러한 부분들은 감정평가사님과 시공사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권리변동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저희 이번 총회 책자와 같이 해서 권리변동 계획안 안내 책자와 설계 책자 모두 받아보셨죠?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단계는 이제 권리변동 계획이라는 단계를 이제 수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권리변동 계획을 보니까 주택법 67조에 따라서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라고 하네요. 그런데 권리변동 계획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이쪽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권리변동 이 단어조차도 굉장히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권리, 즉 나의 권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법 세부 규정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에서 보면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이 5가지 사항을 반드시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이 내용을 포함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 변동 명세를 반드시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해라.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변경되는 면적, 평형이겠죠. 평형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단위 세대는 어떻게 변경이 되고 커뮤니티 썰은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안내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조합원의 비용 분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내용이겠죠.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님들께서 납부하셔야 되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이고 어떻게 납부를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합원 외자에 대한 분양 계획,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님들께서 입주하는 세대가 아닌 일반 분양 세대 86세대를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일반 분양 86세대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도 반드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비는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를 안내를 해라. 그리고 그 외적으로 우리 인허가청인 용인시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항까지를 포함을 해서 총 5가지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하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하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남색깔 책자에 이제 이 내용을 모두 수립을 해서 우리가 제1조부터 해서 11조까지의 내용을 모두 담아서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권리 변동 계획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권리변동 계획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도면에 대한 부분,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이 하얀색 책자, 설계 책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서 제외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에 대한 부분만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합원의 비용 분담의 산정 방법인데요. 분담금이 도대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담금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에서 지출금이죠.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금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반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은 유일하게 한 가지죠.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우리는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서 총 86세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 86세대를 분양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이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 사업비인 지출금에서 우리의 수입인 분양 수입을 뺀 나머지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순수한 정말 지출금이라고 하는데, 그 지출금을 우리 각 세대별 576세대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분담금이 됩니다. 그럼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지출금을 줄이거나 반대로 수입을 늘려서 이 순 지출금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분담금을 줄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우리가 이제 과거 조합 설립할 때에 대비해서 공사비가 올라간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조합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2021년도에 소유주님들께 안내해드렸던 예상되는 공사비는 주변 단지의 공사비 시세를 반영을 해서 약 520만원부터 540만원 정도를 예측을 해서 안내를 드렸던 반면에, 우리가 2022년도에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 제한된 공사비는 645만 9천원. 거기서 이제 건설공사비 지수 약 2년간의 증감률을 반영을 하면 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한 금액이 현재 공사비로는 약 3,1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비가 약 397억 원 정도의 순 지출금이 이제 발생이 되었던 거고, 거기서 분양 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의 순 지출금 2,140억 원을 각 세대별 576세대로 나눠보니 세대별 분담금이 약 3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출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나눠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균 분담금을 산정을 했는데, 그러면 각 세대별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될 때 그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 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설 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종후 감정 평가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아파트 주택 가격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감정평가사님께서 평가를 해주신 금액이 종후 감정평가라는 금액으로 주택 원가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주택 원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우리 단지의 시세가 아니라 우리가 신규 주택을 받기 위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원가라는 거죠. 그 원가를 우리 조합원님의 혜택은 그 원가로 주택을 공급을 받는 것이 조합원의 혜택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조합원 분양가라는 얘기는 조합원은 원가의 개념으로 이 신규 주택을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택 원가라는 개념은 감정평가사님께서 예측을 한 주택의 원가의 개념인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하는 금액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자하는 금액은 현재 시세에서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 즉 우리가 출자하는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권리가액이 되는 것이고, 그 권리가액, 주택 원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이 된다. 즉 우리가 신규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원가를 납부를 할 때에는 우리 주택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개념이 각 세대별 분담금이 됩니다. 우리 단지 평형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대별 분담금, 추정 분담금을 계산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평형, 지금 우리 단지 평형이 크게 38평형, 실제로 면적은 정확하게는 37점 몇 평형이기 때문에 37평과 49평형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시세에서 비례율을 곱한 금액인 권리가액이 37평형 같은 경우는 현재 권리가액이 약 7억 9천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49평형 같은 경우가 현재 권리가액이 약 8억 4천만 원 정도로 권리가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님께서 우리가 평가를 해본 금액이 우리 종시세, 주택 원가를 판단을 해보니까 37평형이 47평형으로 변경이 됐을 때의 주택 원가가 약 11억 5천만 원이라고 평가가 되었고 49평형은 12억 약 3천만 원으로 주택 원가가 평가가 되었습니다. 앞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주택 원가에서 기존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세대별 분담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표로 보시면 종후 자산가액인 주택 원가에서 세대별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이 되기 때문에 37평형, 기존의 37평형의 분담금이 약 3억 6천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49평형에 대한 분담금이 약 3억 8천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별 분담금이 이제 책정이 되었다라는 공식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내드렸던 분담금은 각각의 세대별의 동가층 모두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타입에 대한 기본적인 약식평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타입에 대한 분담금이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분담금이 확정되는 분담금 확정 총회 때에는 576세대에 대한 종전과 종후세대에 대한 감정평가, 공감정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세대별보다 정확한 분담금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세대별 분담금 산출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질문은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안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질문은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것으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별 분담금에 대한 내용까지 안내를 드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비용에 대한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해하시고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주를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주비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안내해 드렸다시피 우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분담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주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개개인별로 다르시겠지만 과연 우리 지금 현재 현금으로 단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만 하더라도 현금에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를 나갈 때 결국에 그 필요한 이주비는 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 단지, 우리 지역에서 이주비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현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 우리 주택 평가 금액의 7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 현재 부동산 정책 기준에 따라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를 나갈 때에는 나의 신용이라든지 DTI, DSR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택 감정평가 금액의 LTV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70%까지 이주비 대출이 됩니다. 물론 그 이주비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이 아니고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하는 시점에서 가장 저렴한 금융 기간을 선정을 해서 시중 금융권의 금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번의 또 하나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리에 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마련을 해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내가 만약에 지금 기대출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로 최대 5억 6천만 원 정도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의 전제 조건은 기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의 주택에 담보대출이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주를 나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존 대출이 만약에 기대출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 기대출을 상환을 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주택의 담보가 현재 3억 원짜리의 대출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주택 이주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주비 대출로 5억 원을 먼저 대출을 받고 나서 기존 대출 3억 원을 상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주비로 가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은 기대출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과연 2억 원으로 이주를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물론 그 금액에 맞춰서 나가셔야 금융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나는 조금 더 큰 금액을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이주를 나가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이 이주비 대출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더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금융 비용은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이주비가 없어서 이주비 마련을 못해서 이주를 나가지 못하는 사례는 절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자료입니다. 이주비 대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를 나갈 때에 필요한 자금은 이주비와 전세자금 대출로 이렇게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분담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회 기간에 우리 홍보 직원분들께서 많이 이제 안내를 드렸겠지만 우리 분담금 지금 당장 허가 결의서를 제출한다라고 해서 오늘 당장 분담금 약 3억 이상이 되는 이 돈을 오늘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언제이냐?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분담금 확정 총회를 한 이후에 이주 나가는 전후 시점에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각각 개인별로 시공자와 조합원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 최초 조합원 분담금의 10%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담금이 3억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10% 계약 금액인 3,700만 원은 지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주하는 시점에서 계약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고, 시공자와 가계약 기준에 따라서 중도금은 40%를 4회에 나눠서 분할 납부하도록 지금 현재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도금은 우리가 공사 기간 동안 4회를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데 그 40%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10%, 10%, 10% 해서 4회를 납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당장 이주비 마련을 하기도 힘든데 이 분담금, 계약금 10%, 중도금 40%도 마련을 하기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분담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보시면, 첫 번째 계약금 10%, 약 3,7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우리가 아까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주비 대출에서 일부 금액으로 이주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 이 3,700만 원을 이주비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 방법으로 이주비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도금, 이 40%는 우리가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이 또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기존의 종전 감정평가가 아닌 종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비 플러스 추가적인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이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은 이 대출 이자가 이자 후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입주 시에 한 번에 이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주비도 아까 지금 현재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마련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담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약금은 이주비를 일부 활용을 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중도금도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마련이 가능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입주 시에 한 번에 잔금과 중도금, 원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입주 시에 모두 상환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단돈 현금, 단일원이 없다 하더라도 비용을 마련을 하는 걱정 때문에 이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용 마련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홍보 기간에도 그랬고 작년 2024년도 3월 달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이 재건축 비교에 대한 설명을 한 차례 했었는데요. 그때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은 많은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던,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안전진단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진행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재건축은 아파트가 무너질 것처럼 안전하지 않아야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가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평가를 받아서
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가 나와야지만이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 2023년도에 안전진단을 진행을 했고, 우리 단지 무슨 등급 받으셨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B등급을 받은 거죠. B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튼튼하다라는 등급을 받은 것인데, B등급 아파트가 안전진단 등급인 D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 10년, 아니 10년도 한 20년이 지나도 D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누구도 그 부분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재건축은 절대로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기사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보면 안전진단,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막 면제를 해준대. 막 재건축을 활성을 해주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상을 보면 안전진단 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가장 첫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변경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단에 진행을 했었던 것을 이 사업 인가 받기 전까지만 D등급을 받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꼭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전진단 면제가 아닙니다. 안전진단 면제가 아니라 안전진단의 시기를 최초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까지 연기를 해준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봤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년 내에 안전진단 등급 D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지 가장 크게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없고,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수지 삼성 2차와 수지 삼성 4차, 그리고 한성 아파트가 유일하게 우리 수지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인데, 연식도 비슷한 단지가, 그 단지들은 왜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죠. 이 3개 단지, 과거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3개 단지 PC형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PC형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벽체와 기둥을 우리는 보통 현장에서 철근과 이런 그 골조를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드는 방식이 일반적인 건축 방식이라고 하면, 공사기간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벽체와 기둥을 공장에서 뽑아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이 PC형 구조의 건설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블럭을 쌓듯이 이렇게 벽체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형태가 PC형 구조의 아파트인데, 이 구조의 아파트들은 결합 부위에, 이 접촉하는 결합 부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30년 안 넘어도 돼요. 20년만 넘어도, 15년만 넘어도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구조 결함으로 인해서 안전진단 무조건 D등급 이하 2등급이 나옵니다. 구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지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3개 단지 모두 다 유일하게 PC형 아파트인 단지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들이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느냐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일반 분양이 중요합니다. 일반 분양을 우리가 많이 분양을 해야지만이 그 수입을 가지고 분담금을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인허가 관청에서 일반 분양을 몇 세대까지 분양을 하도록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승인을 해주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지역에서 과연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지 지역의 이 풍덕천 1, 2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지금 현재로도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풍덕천 1동만 봤을 때의 지구단위 계획에 보게 되면, 우리 풍덕천 1동이 기본적인 인프라, 상하수도, 학교시설, 공원, 교통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 수용 가능한 인구가
약 3만 7천여 명 정도가 이 풍덕천 1동에서 수용 가능한 인구라고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가 약 3만 5천 명이랍니다. 거의 지금도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일반 분양을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증가되는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수지 삼성 2차, 4차 한성 아파트가 정비계획이 이제 고시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 단지 일반 분양이 약 9.9%, 6.2%, 8.7%, 약 평균적으로 약 8%, 전 기존 세대에서 8%밖에는 일반 분양을 만들 수 없도록 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현재로도 인구가 감일 상태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 경우에 인구가 더욱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입니다. 반면 우리 단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6세대를 분양을 한다라고 했는데 기존 세대수의 15%,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분양 세대수인 15%를 분양을 하는 것으로 건축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일반 분양을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조금 더 이제 사업성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세계 단지 지금 현재 고시되었던 내용에서 분담금안을 봤을 때는 기존의 25평형, 작은 평형이 그대로 그 평형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은 3억 정도 이상이 책정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단지 같이 중대형 평형으로는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고 조금 더 큰 평형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 분담금이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이상 나온다라고 고시를 한 것이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소유주님, 조합원님들께서 재건축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재건축을 하면 우린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뭐 분담금도 안 들고 뭐 세대도 줄여서 갈 수도 있고 재건축을 하면 뭐 공짜로 들어간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정말 과거에 아파트가 한 5층짜리 아파트가 고층으로 변경이 됐을 때의 재건축의 사례이고요. 지금 현재로서의 재건축은 절대 공짜로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 없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 대지 가격이 엄청 비싸다라고 하는 강남의 반포, 압구정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분담금 7억, 10억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용산 같은 경우도 평형을 유사평형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분담금 5억 원이 나오는 것이 현재의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분담금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과거처럼 결코 재건축을 한다라고 해서 공짜 재건축 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왜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 없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2023년, 24년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법안이 나왔죠.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지를 묶어서 개발을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포함이 용인시 수지 1, 2지구도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다렸다가 이 통합 재건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하나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용인시에서는 작년 24년도에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에만 2년 정도를 소요를 하겠다라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주택에 대한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쟁점 법안으로 만들어 놓은 법인데요. 이 법이 지금 현재로서 지속 가능한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이후에 용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상지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이 기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고 재건축을 진행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부분, 분담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다음 차례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경우는 이 설명 다음 PT가 모두 끝난 후에 질문을 한 번에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